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19년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다들 제헌절인데요. 저는 이 며칠 전에 이 제헌절이 쉬는 날인 줄 알았어요. 쉬는 날, 공휴일. 근데 몇 년 전에 없어졌죠. 이거 안 쉬는 걸로. 가지고 제가 7월 17일 날 강의를 이제 오전반을 하는데, 그걸 이제 안 했다가 수강생들한테 이거 쉬는 날 아니에요. 듣고 다시 이제 오늘 이거 녹음하고 조금 후에 이제 또 강의하러 갑니다. 어제 저녁에 또 강의가 있고 오늘 아침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목이 더 약간 더 좀 잠기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제가 또 8시에는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하루도 구글 알림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양도세 중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첫 번째 뉴스 기사가 딱 이게 좀 뭐지 하고 관심을 갖게 이렇게 했죠. 임대사업자 세 감면 정부만 믿었다가 뒤통수 맞았다. 이거랑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 이후 요게 있는데 오늘은 임대사업 세 감면 정부만 믿었다가 뒤통수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인데요. 자,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때 전용 40제곱 이하 8년 임대 한 채도 75에서 100% 재산세 감면 발표 법안이 국회 논란 후 없던 일로 백지화 사실조차 안 알려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 목.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재산세 감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 채 이상인 경우에 감면이 되는데, 한 채만 등록을 해도, 감면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죠. 전용 40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평수가 몇이에요? 17평, 18평. 여러분 그런 물건 있어요? 저는 한 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는 등록을 해놨는데, 뭐 하나만 해야 되니까 등록한 건 아니고, 두 개 이상이라서 저는 대상은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없던 일로 돼버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급격히 줄어드는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가 많죠? 2018년 9월 26,000 그리고 작년 12월 14,000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 6,000, 5,000, 5,000, 5,000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걸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수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 9월 달이 가장 많았죠. 26,000명. 그리고 작년 12월이 14,000명 이렇게 많았는데 작년 9월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9.13 대책. 9.13 대책이 나와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사실 9.13 이후 등록한다고 해서 세제 혜택을 이제 막혔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많이 등록하신 게 9.13 이전에 등록하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무슨 정부 대책이 나오고 규제가 나오면 그때 갑자기 확 늘어나요. 사업자 등록 수가. 여러분들은 이제 불안해서 그러신 건데, 좀 제발, 장단점을 따져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 12월에도 14,000명으로 되게 많죠.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중공공 양도세 100% 감면 작년까지 끝난다고 하니까 그냥 중공공 제도 자체가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막 부랴부랴 등록하신 거예요, 이게. 뭐 등록을 어차피 할 거였고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면 오케이, 그건 오케이인데 혜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등록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자, 언제가 그럴까? 1주택자 이상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9.13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없어요. 물론 준공공, 장투공 50% 70%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혜택이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안 따져보시고 혹시 이때 부랴부랴 등록하셨다면 제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조용하죠. 어떻게 보면 세제 혜택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또 규제가 안 나오니까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5월 달에 6,300명으로 약간 는 거는 이제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니까 그 전에 등록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송파구 어떤 분 나오시네요. 39제곱미터 이게 해당 아파트 세금이 그대로 매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분명히 8년 이상 전용 42 하면 한 채만 임대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냐. 사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준공공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인데 8년에 몇 프로 한다 그랬어요? 장투공을 50%가 아니라 70%로 한다 그랬었죠. 근데 그거 없던 일로 돼버렸죠. 이게 2년 전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13 대책, 2017년 12월 13일. 그래서 2년도째 아직 채 안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8년 이상 준공공 임대주택에 주어졌던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작년 9.13 이후로 확 줄어들었고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재산세 감면 혜택은 발표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게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공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부가 스스로 이렇게 믿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냐라는 기사들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볼까요? 발표 당시와 바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여기 보시면 하나만 등록해도 재산세 최고 100% 감면해주겠다. 이거 40 이하짜리 이거 없던 일로 됐고요. 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이거 안 되고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이제 9.13 이후로 하는 거 안 되고. 여기 기사에 하나 빠졌네요. 그건 아직 안 다루셨네. 준공공 했을 때 장기부 특별공제 70% 해준다고 했는데 그냥 50%로 해버렸죠. 그래서 거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책이 좀 지금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좀 일관된 정책을 못 주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지금 이게 세법이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잘 아셔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더 황당한 거는 이런 결정이 내린 후에 정부가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그쵸. 그래서 별도의 보도가 없었어요. 임대기간 안에 주택을 팔면 과태료가 부과돼 집을 매각하기도 쉽지 않다. 제가 어제 하나 좀 고민되는 게 있어서 혹시 이제 등록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팔아야 될까? 만약에 판다면 과태료가 이제 10월부터 오르잖아요. 그 오르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언제일까? 내가 판 날에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일일까? 아니면은 잔금을 치른 잔금일일까? 좀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더 황당한 거는 지자체마다 대답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곳은 계약일입니다. 어떤 곳은 잔금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저는 만약에 저라면 저한테 불리한 거 잔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너무 그게 안타까웠어요. 본인 스스로 그러시더라고요. 법이 같아도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도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계약일과 잔금일 보통 2,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거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정책이 누더기가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땜빵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과도기 상태라서 그만큼 더 힘든 것도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잘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등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4차 산업은 뭐 특별히 오늘도 별로 볼 건 없고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절세 방안, 이거 조금 이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아파트야 오피스텔이야. 어제 또 나왔던 것도 나오고요. 좋아요. 자, 다주택자 절세 방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상담했던 사례를 좀 올려주셨는데 한번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거주자여야 되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9억 이하여야 하고 물론 9억 넘은 경우에는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특공 80% 적용. 근데 이게 초과에 대해서 80% 적용이 내년부터는 2년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팔 때 양도세 중과 기본세율 10%, 20% 가산한다. 그래서 세금 폭탄이 된다. 예를 들어서 최고 세율이 그래서 68.2%까지 가버려요. 주민세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70만 원 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6억이다. 이때 세금 무려 3억 283만 원 나와요. 근데 주택이 하나 더 있었다. 이 경우에는 68.2% 적용돼서 3억 6,856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6억이 차익이 났는데 거의 한 반 이상, 4억 정도, 3분의 2 정도를 그냥 뜯겨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세대 2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하나 이게 나오죠. 주택을 멸실시켜라. 멸실된 주택은 주택이 아닌 대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멸실시킬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 용도를 용도 변경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꾸고 이걸 상가로 인정받은 다음에 주택을 한 채만 남겨서 해라. 이런 경우에는 물론 저도 이제 이론상으로 이렇게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꼭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글로 보면 되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되게 확인해야 될 게 많고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기사만 보고 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세무 상담을 하셔라.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세대 2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이런 주택 멸실 용도 변경 해서 되면은 좋은데 안 되면 그 중에 그냥 하나 팔아야죠. 하나 팔아서 그냥 그거는 2주택 중과 하나 맞고 남은 하나는 비과세 이렇게 가는 방법이 무난한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하나는 거주를 하고 하나는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는 비과세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나중에 일반과세를 맞겠다. 근데 그게 장기임대주택이면서 중공업 요건까지 갖추면은 장투공을 꽤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자, 필자에게 문의를 해왔던 부부의 사례. 자, 아무튼 요 경우에는 좀 재미있는 사례인데 이미 3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꽤 많은 돈을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모든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그래서 얘가 6억인데 12억 이상 거래되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 조치 없이 아파트를 매도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양도차익 6억이니까 세부담이 68.2%로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방법을 택했대요. 어떻게 한다? 크로스 증여.
부부 공동명의잖아요. 그래서 남편 지분 반 이거를 시세대로 6억이니까 넘기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시세대로 남편한테 6억 넘기고 물론 취득세는 또 나와요. 이름이 바뀌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팔아버리면은 한번 취득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양도 차익을 꽤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단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취득세. 이 경우에는 4%. 4% 이거 내야 되고요. 그리고 2월과세 규정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 후 반드시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세무사님 맞으시겠죠? 그래서 세무사님 맞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방법 되는데 반드시 꼭 세무사 상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분하고 이렇게 상담하셔서 이 방법을 한번 가능하냐라고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필요하면 이분한테 해가지고 저 이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처음 본 얼굴이에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라면 3주택 중과 아이고 이 중에 하나가 팔면 바로 저라면 3주택 이 경우에 양도차익이 제일 작은 거 6억 5억 이상 넘는 거 아니면 라면 그냥 하나 팔아서 걔는 그냥 중과 맞고 남은 두 개에 대해서 일시적이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봐서 두 개 비과세 받는 전략으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또 계속해서 볼게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봤을 때 왜 호가가 오르고 있냐? 하반기 변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금리도 그렇고 세금도 부담도 그렇고 점점 커지는 세금 부담 집할까 버틸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자, 재산세 폭탄. 이거는 재산세는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패스하고 싱글은 집 못 사게 중국에서 부동산 규제를 해버렸나 봐요. 대단하죠. 근데 그게 251개래. 왜 그럴까? 중국이 지금 이건 제가 기사 안 봐도 대충 알 것 같아요. 중국이 오랫동안 1인 한 명만 낳는 그 산하 제한 정책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효과가 좋아서 인구가 걱정이 된대요, 중국이.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애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싱글한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부동산 세금 이 정도 넘어가고, 사실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소형 아파트는 오늘도, 홍보로 도배가 되고 있네, 되는데, 아니다. 서울 입주 아파트, 뭐 이거는 그냥 입주 아파트니까 소형 아파트 아니니까. 역시 광고가 많고요. 자, 임대사업.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되게 말을 천천히 하고 약간 목이 살짝 잠기니까 아침보다 저녁에 듣는 게 더 좋아요. 잠들기 좋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렇게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자, 중공공. 자, 별거 없고요. 절세. 자, 이거 하나, 세 번째 기사 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죠. 아까 우리 봤던 기사들도 나오네요. 그쵸? 오케이. 임대사업자 절세 꼼수에 막힌 오피스텔 세입자들 전입신고. 죄송합니다. 자, 뭐죠? 제목이,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입자들한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이게 막는다는 건데, 그게 이제 나름 절세 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인화 의원께서 정부 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꼼수를 나도 써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 꼼수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하셔야 되죠.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정부는. 자, 직장인 기혁 씨가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발견했는데 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을 넣어버렸네. 그래서 포기하려고
포기 이제 하려고 이제 마음을 접었어요. 자, 왜 그러면은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넣을까요? 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월세세 공제 받을 수 없고 보증금 반환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입자는 나는 꼭 전입신고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집주인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주거용으로.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요거 쭉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환급 부가세 반납을 피하려 임대인들은 특약 조항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거 아주 자세하게 이번에 어제 제가 직방 TV 절세의신 촬영할 때 이 내용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주 직방 TV로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에요. 사무용. 그래서 이제 처음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다 보면 오피스텔 사무용이 월세가 잘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주거용으로 이렇게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주거용으로 세입자를 받는다는 거는 업무용, 즉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한다는 거고, 기존에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돼요. 환급받았던 걸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세입자들한테 전입신고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기는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거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세입자들이 신고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업무용, 사무용으로 되니까 주택수 카운트도 안 되고, 되게 좋은 것처럼 생각해서 특약을 넣어서 하는데, 다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라면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 변경에 대해서 주택수도 카운트되고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서울에서만 1만여 가구에 달한다고 하네요. 꽤 많죠. 효력도 없지만 제재법도 없어 세입자는 보증금 떼일까 불안하다. 여러 가지 판례에 따르면, 자, 이렇게 전입신고할 때 하지 말아라 라는 특약을 써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대법원은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기각 결정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전입신고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에 담긴 계약서를 체결하고 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주택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특약을 넣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을 주거용으로 써버렸다면 이건 주택이라는 거죠. 주택. 그러면 주택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도세 중과가 될 수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아셨죠? 자, 기사에서는 그럼에도 집주인이 특약 조항을 주장한다면 이게 세입자죠. 조항을 받아들이는 척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야, 이거 참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현실성이 없는 기사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집주인이 괜히 말을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특약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 말 잘 듣는 집주인들이 있을까? 세입자한테 이제 막 뭐라고 막 할 텐데. 근데 그런 게 보기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냥 아예 아까 위 사례에서는 전입신고 안 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그냥 계약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다른 집을 알아보거나 저 위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살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시간 지나고 나서 그 집에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은 보통 1년 단위 계약하니까. 1년이나 2년 있다가 살고 나온 다음에 연말정산 때 그때는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았잖아요. 나중에 저는 경정 청구 넣어버릴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계약서, 그리고 실제 살았다는 거. 물론 비록 전입신고 안 했지만, 내가, 어, 실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거를, 어, 국가에 말을 해서 받을 것 같아요. 저라면. 괜히 집주인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싸운다? 아, 서로 힘들어, 서로 힘들어요. 요즘에는 이제 점점 이런 부딪히는 거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임대인한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계약을 전부 확인할 수 없다. 그쵸? 그래서 그냥 신중하게 따져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데는 그냥 계약 안 하는 게 나아. 자, 아무튼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국회에서 이제 확인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가지고 꼼수를 안 쓰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원칙대로 하고 거기에 맞게끔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할 때는 이런 경우의 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좀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렇지만 제가 중간에 끊을 수는 없었어요. 뒤로 가서 조금 약간 그래도 괜찮아진 것 같은데, 혹시 초반에 듣기 좀 많이 거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 나름의 좀 제 자신과의 어떤 했던 약속이 있어요. 이거, 어, 하루에 하나씩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올린다. 그래서 어제처럼 약간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늦게 올릴 수는 있더라도 반드시 하루에 하나 이상씩은 영상을 올리겠다. 지금은 데일리 뉴스 이거 하나만 하고 있지만, 시간 지나면 이거 말고 제가 원래 그 시청자 사연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꼭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꾸준하게 뭐가 됐든 꾸준하게 하다 보면 기회가 좀 좋은 기회가 오고 사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들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오늘 7월 17일 공휴일이 아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늘 그렇듯이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